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12월 29일 독일 사법부는 1942년부터 2년 동안 나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오스카어 그레닝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사람들이 플랫폼에 내려놓은 짐들을 수거한 역할을 했던 21살의 자신은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했다는 항변도, 96세 고령에게 4년형은 사형 선고와 같다는 어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레닝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학살이 실제 했다는 증언을 위해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드러낸 케이스입니다. 한국적 기준으로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싶습니다만 독일 헌법재판소는 단호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당사자가 뉘우치더라도, 단순히 지시를 따랐을 뿐이더라도 그 지위가 일개 말단일지라도 엄벌에 처한다. 무려 75년 전에 단순 가담도 국가 권력의 범죄에 관한 한 그 개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준엄하게 그 역사적 책임을 묻는 공동체의 정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정신이죠. 뉴스공장은 올 한 해도 그 정신으로 그 현장에 가장 앞줄에 서 있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돼가지고. 예, 하와이를 다녀오신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아주 큽니다. 혼자서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네. 끝까지 행적을 밝히지 않으시는군요. 자, 지난 한 주간 이정열 전 부장판사하고 제가 그 첫 방송은 들었어요. 인터넷으로. 목소리가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네, 인터넷에 꿀보이스라는 말들이 네. 많더라고요. 목소리가 아주 좋으시고 저희가 잠시 후 혹은 3, 4부 사이에 연결해서 수고하셨다고 인터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다시는 이 자리를 노리지 말라고. 자, 오늘 1월 1일이라 오늘 출근하는데 보니까 차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새해입니다. 예, 이런 날은 좀 느리게 천천히 해야 돼요. 하지만 팟캐스트로 많이 듣는다고요. 팀장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독일 얘기 제가 오프닝에 잠깐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기사였습니다. 예. 독일은 이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만은 정말 세계적인 모범이 될 만해요. 예. 이게 독특한 케이스인 것이 프랑스처럼 점령을 또 해가 보이네요. 당했던 국가들이 피해자니까 점령군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청산하는 사례, 이건 많아요. 예. 물론 뭐 일본은 그것도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욕을 먹고 있지만, 근데 이렇게 가해자면서 독일처럼 철저하게 자신들의 과거를 청산하고 75년 지났는데 4년 96세 할아버지한테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4년간 감옥에 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판결이 있었다면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그랬을 텐데 그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반복된다 이런 거거든요. 일본은 이제 그걸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드문 케이스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린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피해자면서 그 부역자를 청산 못했을 뿐이 아니라 청산을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 부역했던 사람들이 거꾸로 권력을 잡은 케이스예요. 그렇죠. 이거 진짜 세계사회에서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거꾸로 탄압하고, 예. 그리고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도 권력의 핵심에 있고,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우리나라에 벌어진 일이죠. 예. 저는 이제 이 뉴스를 보니까 적폐 수사 하기도 전부터 피로감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뭐 정치 보복 얘기하고, 예. 아직도 하고 있죠. 아주 창궐하고 있죠. 올 한 해는 아마도 그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를 이렇게 단죄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전선이 거기 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경우에 저희는 항상 앞자리에 어설프게 서 있겠다. 약간 어설프더라도 항상 그 앞줄에 서 있겠다. 예.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그 전선의 가장 앞에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건데요. 새해에도 이 질문은 계속됩니다. 연말 연시에도 검찰은 다스 관련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는데요. 다스 120억 원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은 어제도 다스 회계 업무를 맡았던 실무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또 30일에는 다스에서 18년 동안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종백 씨가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수사팀은 오늘도 전원 출근해서 BBK 특검 수사 기록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원 출근해야죠. 예. 예, 작년 딱 이맘때에요. 박영수 특검 팀이 생각이 나는데 한참 또 달려서 또 1월, 2월 달에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질문상 이런 거 없습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예, 예. 올해 질문상 이런 거 뉴스공장에 줘야 되는데. 다스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주준희 기자와 함께 계속 떠들었던 내용이 이제야 이제 수사로 이어지고 또 다른 언론들도 열심히 이걸 추적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언론들도 추적하고 있었는데 내놓을 문서 같은 게 없었죠. 예. 9월입니까? 예. 저희 PD가 9월이라고 지금 잘난 척을 하고 있는데 10월이 아니라 9월부터. 근데 이제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이미 다 나왔던 얘기들이 지금 뉴스화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격리 직원 조아무개 씨 이야기. 네, 그렇죠. 120억대의 비자금이 다스에 있었는데 특검이 덮어줬다는 거죠. 예. 그런데 혼자 횡령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하더라도. 그렇죠. 그때 예. 당시 특검의 수사 결론은 뭐냐면 격리 직원 말단 직원인 조아무개 씨가 120억을 혼자 횡령을 했다. 그리고 그 혼자 횡령한 돈을 되돌려 놓았다가 당시 수사 결론인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그 120억대를 혼자 횡령할 수 있느냐.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횡령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횡령을 했던 사람을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아무런 사법 조치도 없었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더더욱 이상한 것은 사법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돈을 만지던 직원이 120억을 횡령했으면 그 직원이 더 이상은 돈을 만지기를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직원은 계속 그 일을 계속 합니다. 네, 다스 직원입니다. 네, 격리 직원 일을 계속 합니다.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회사가 시킨 일이 아니면. 예. 근데 이제 지금 언론에서 보면 이 돈이 개인의 횡령금이냐 아니면 회사의 비자금이냐를 따져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 저는 이런 문구 자체가 너무 웃기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이 120억을 횡령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그 담당 업무를 계속하게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당연한 거지.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호영 특검조차도 이제 고발된 사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2월 21일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대하면 말이죠. 종교 단체에도 없는 거예요. 120억을 예를 들어서 교회나 절에서 횡령을 했는데 최소한 사법 처리는 하지 않더라도 그 일은 더 이상 못하게 해야죠. 돈을 120억을 횡령한 사람한테 어떻게 계속 그 일을 맡깁니까? 자, 그게 있고 또 120억 말고 140억을 되돌려받은 것. BBK 건이죠, 이건. 네, 이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두 갈래로 가고 있는 건데 140억을 김경준 씨와 연루된 일이죠. 140억에 관해서도 계속 떠들어댔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되돌려받을 돈을 다스가 받아갔다는 건데 그 받아가는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그리고 외교관이 동원됐다. 직권남용 이런 얘기죠. 특히 이때 주고받았던 문서가 존재하고 청와대와 다스 간에. 네, 시사인에서 보도했습니다. 네, 주진희 기자가 뉴스공장에 나와서 처음 공개하고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를 않았어요. 근데 비디오가. 게다가 그 문서를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민정수석의 직원이 자신이 작성했다고 인정했어요. 주고받은 게 맞는 겁니다. 네, 이것도 입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계속해서 추가 폭로들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스의 전 경리팀장에 이어서 총무차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의 비공개로 소환됐는데 다스 전 총무차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막내딸이 다스의 위장 취업하고 해외 비자를 받아서 출국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안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식이 한 주도 없다고 하고 자기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최대 주주인 이상은 회장은 그냥 회장으로 불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왕 회장으로 불렸다. 네, 예. 전 총무차장의 증언입니다. 왕 회장으로 불렸는데 그 딸이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입었다. 뭐 이런 네, 거죠. 위장 직원도 하고요. 회사 차량을 임의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스에 오면 현장을 물청소를 하고 난리가 났다고 하죠. 주식 하나도 없는데 예. 회장이 왕 회장으로 주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불렸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소한 에피소드긴 한데 예.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죠.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소소한 건. 네, 다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는 내용들입니다. 예, 모두가 여기 이제 불려 나온 소환된 사람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다스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얘기죠. 예. 그것도 이제 일개 뭐 근무한 지가 하루 이틀 혹은 뭐 일주일 열흘 된 사람들이 아니라 예. 총무차장이라든가 10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이라든가 집안의 기사였던 사람이라든가 내막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또 관련 뉴스가 있습니까? 네, 관련 뉴스는 계속해서 있는데요. 뭐 하나만 더 소개드리면요. 검찰이 기존 120억 원 외에도 다수의 추가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비자금 성격의 자금은 총 20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를 100억씩 절반으로 나눠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수의 실세들이 가져갔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200억입니다. 120억을 당시 2007년 특검 때, 2007년 8년 특검 때 발견하고 나서 경리가 개인이 해먹은 거네라고 결론 내고 돌려준 120억 말고 별개 200억이 또 있다. 예, 이것도 주진우 기자가 사실은 뉴스공장에서 얘기했는데 예, 주진우 기자가 워낙 앞뒤 없이 얘기해가지고 너무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 보니까. 네. 예, 매우 앞뒤 없이 얘기하는 바람에 돈이 뒤죽박죽으로 예, 내용이 전달이 됐는데 이거 한번 다시 조만간 불러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준준희 기자는 정리를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200억이 또 있는데 그 200억도 뭐 반반씩 나눠서 일부는 직원들이 쓰고 일부는 뭐 MB가 가져가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 돈도 그 당시도 이미 알았는데도 덮어줬다 이거죠. 예. 주진희 기자가 이번 주 내로 나와서 예. 떠듬떠듬 말씀드릴 겁니다. 자, 천천히 하자고요. 천천히. 오늘 아침에 듣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임용 계약이 있었는지 조사했다라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국정원이 임용 계약뿐만 아니라 거액의 리베이트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했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측근으로부터 압수한 엑셀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2009년에 원전 수주 직후에 원전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이 원전 원장에게 200만 달러 리베이트를 건넸고 원전 원장이 이 돈을 해외에 숨겼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자해를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애초의 프레임은 현 정부가 무리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 전 정권의 비리를 잡겠다고 하다가 UAE와 어떤 국교 단절까지 가는 그런 사태, 외교 참사가 왔다 책임져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안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새로운 게 나오고 사실은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에 비리가 자꾸 드러나는 중이에요. 그것도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원에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지시한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요. 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이전 정권 이명박 정부 시절에 UAE 원전 리베이트 혹은 이면 계약 등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이제 이 리베이트는 원래 이제 원전 계약에는 리베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있다는 거는 그게 옳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전 계약에 따른 그 뒷돈이 있긴 있답니다. 거액에 한 10%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이 10% 정도 수준에, 그럼 만약에 20조 규모면 2조가 되는 거군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 리베이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저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 UAE 건설에 참여하는 국내 업체들 있죠. 그 업체들로부터 국정원장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겁니다. 이 리베이트는. 원전과 관련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리베이트 이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수면 위로 언젠간 올라올 거라고 보지만 그게 아니라 공사 참여한 우리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 누가? 당시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원장이 예. 실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결론이 그 엑셀 파일에는 없으니까 이 사안도 저는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네,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 필요하다라는 여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리베이트입니다. 근데 이런 게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자해를 했나 싶어서 최근에 좀 조용해졌습니다. 이외에도 UA 관련해서는 여러 갈래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차근차근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앞장섰던 광물자원공사라는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파산 위기에 놓였다라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내년 만기인 금융비처가 7,4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것을 지불하고 또 자본 잠식에 벗어나기 위해서 1조 원 추가 지원 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외에는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위기에 놓여서요.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야, 이것도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뿌려진 씨앗이죠. 예. 그 중에서도 다른 자원공사들도 난리예요. 난리인데 광물자원공사는 이제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 예.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에서 이런 공사가 망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망하게 생긴 거죠. 예. 네, 지금까지 발행한 사채만 3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예를 들어서 멕시코의 볼레오 동광 사업 같은 경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투자 실패가 아니라 명백히 사기를 당했다 싶어요. 근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사기를 단순히 당한 게 아니라 당하는 줄 알면서 당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쪽에 누군가 공범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요 볼레오 동광 사업 하나 너무 많은 사업이 있고 돈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돈들의 갈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복잡해서 어느 순간 관심을 잃게 되거든요. 볼레오 동광 사업 하나만 저희가 자세히 조만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이것은 사기를 당한 게 맞고 더 나아가서는 사기를 당하는 줄 알면서 당하는 게 아니었을까 싶은 정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다뤄볼게요. 이번 주가 됐건 다음 주가 됐건 조만간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볼레오 동광 사업에 물려서 지금 우리나라 공사 하나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MB정부 때 투자로 인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MB 인사 올렸습니다. 오늘은 1월 1일 2018년 무술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됐으니 또 한마디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정직해라 이 말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좌우로 정직해야 됩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가훈이 정직입니다. 정직 꼭 잊지 마시고 한마디만 더 보태면은 재물을 탐하지 마라 이게 또 있겠습니다. 사람이 재물, 돈 이를 밝히면 취해집니다. 취해진다고 사람. 저는 진짜 돈에 눈 벌게 가지고 이카는 사람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거는 와 저리 하노? 거기다가 차명으로 숨기질 않나? 자식한테 몰래만 넘겨주려고 하질 않나? 심지어 나라 돈까지 손대요 말이야. 진짜 이래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당부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거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 막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과거? 그거 다 지나간 겁니다. 깨끗하게 잊고 우리는 막 새 출발을 해야 한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 바랍니다. 자, 새해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바른정당과 통합 여부 그리고 안철수 대표 재신임을 묻는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74%가 찬성표. 이에 반대파는 투표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있죠. 먼저 통합 찬성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비서실장 송기석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송기석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네, 감사합니다. 새해 첫 방송인데 좀 심각한 얘기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 전당원 투표는 당원 당규상 당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유효하다 하는 주장이 반대파에 제기됐었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당무위에서는 이제 3분의 1이 안 돼도 된다고 유권 해석을 했고 결국 투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결과 그러니까 74% 찬성 결과에도 여전히 참여율은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원분들 계시죠? 분명히 당내에.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숫자가 대략 국민의당 의원들의 절반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30일 어제 발표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한 하고 참여한 의원도 18분이죠. 네. 네. 대략 절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의문인데요. 보면. 그러니까 네. 그런 숫자나 참여율이나 23%나 등등 이런 이야기 말고 합당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당의 힘을 키우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분들의 숫자를 생각하면 합당 과정에서 오히려 당의 사이즈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 깊은 내막을 떠나서 당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데 절반 정도는 반대한다. 그래서 오히려 절반 정도는 탈당하거나 분당 시나리오도 얘기된다. 이러면 당의 사이즈가 오히려 줄어드는 거 아니냐. 힘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왜 합당을 꼭 해야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지금 당장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그렇게 그 정도 되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분들 중에 또 다수가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도 개혁을 하고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의 하나로서 바른정당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그 시점 자체가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 이런 거 좀 이해 그게 이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8분 정도가 이제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그분들도 이번 전당원 투표 결과를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다시 또 설득한다면 그동안에 중도적 입장에 있던 분도 그쪽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시 좀 이렇게 입장 변화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간다면 저희가 그 다수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듭 강조하지만 MBC에서 30일 날 보도도 됐지만 저희가 중도 계획을 정확히 입장을 명확히 하고 외연 확장해 나가면 이 개혁적 보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지방선거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당제 그러니까 최소한 3당 이상 그게 사실 더 그래야 더 많은 국민들의 그 여론 이런 것들도 정치권에 그대로 전달되고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이제,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작은 견해 차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 것이, 게다가 그렇게 설득할 생각이 이제 있으셨다면 안 대표에게. 네.
뭐 의총에서 대표가 서 설득할 기회가 있었는데 의총에 안 갔지 않습니까? 기자회견만 하고. 그것도 사실은 그 의총에 가셨던 분들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그거 뭐 지난 일인데 제 말은 이제 네. 설득해서 같이 갈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다. 안 대표에게는.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의혹이 있냐면 뭐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혹은 뭐 당의 사이즈가 좀 줄더라도 이 기회에 그 저쪽 합치려고 하는 보수 쪽에서는 싫어하는 예를 들면 박지원, 천정배, 전동영 같은 분들 그 외에 강성 의원들은 털어내고 가자. 네.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당이 더 쪼그라드는데도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건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예, 사실은. 나가라 이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뭐, 저 개인적인 입장은 예. 일단은 당연히 함께 가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반대하는 측에서는 뭐, 이 통합 찬성에 대한 특히 호남 지역의 당원들의 당심은 반대가 절대 다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뭐 전당원 투표 결과를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같이 좀 논의도 해보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저는 어느 정도 좀 설득도 가능하리라고 예측합니다. 통합이라는 게 물론 뭐 쉽지 않겠지만 그동안의 이 진행 과정에서 사실 소통이라든가 설득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거 역시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뭐 이렇게 특정인 배제 뭐 이런 형태의 통합은 뭐 이렇게 통합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하겠습니다. 설득되실 단계는 지나간 것 같은데. 예. 네. 자, 그럼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 통합하려면 전당대 의장이 반대파라고 할 수 있는 이상돈 의원입니다. 네. 전당대 의장이 반대파인데 이제 전당대회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전자투표만으로 이 통합 절차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이런 논의가 있는 건 맞습니까? 사실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전당대회 의장이라는 지위가 공적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표현하면 되는 것이지, 전당대회 의장이라는 공적 지위가 뭐 그렇게 회의 자체를 임으로 뭐 이렇게 진행해도 된다, 거부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당의 당헌에서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이번 전당대회에 필요한 참석하게 되는 대표당원 이런 대표당원의 투표, 의사표시는 공인전자서명으로도 가능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과거 전통적인 의미에 그러니까 투표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뭐 대표 당원들이 체육관에 다 모여서 과반수가 모여서 거기서 또 과반수 의결하는 이제 이런 것을 상정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저희 당도 그랬고 타 당도 그랬지만 지금 뭐 스마트 정당 우리 정당도 지향하는 뭐 그 방향인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꼭 모든 사람이 한 장소에 이렇게 모여서 꼭 그런 전당대회를 해야 되느냐, 꼭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투표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보장이 된다면 지금 공인 뭐 전자서명 이런 방식에 의해서도 충분히 전당대회가 이렇게 치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인 전자서명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로 전당대회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건 맞는 거군요. 예, 그런 방안도 이렇게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는 생각인데요. 아마도 그런 부분은 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시기라든가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시행 세칙이나 단계로 확정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예 오프라인 전당대회 없이 온라인 전자투표로만 통합을 마무리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까? 아니, 사실 전당대회라는 이런 형식,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결과에 대한 발표, 이런 것들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단순히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끝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당대회라는 게 어떤 일치 장소에 딱 모여서
거기서 투표하고 끝내는 거 아니고요. 좀 일련의 과정으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른바 K보팅으로도 갈 수 있고 첫날은 그 다음날 뭐 ARS 이렇게 갈 수 있고 마지막 날은 그런 게 참여 못한 현장에 직접 오시는 현장 투표까지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현장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서 이제 이 형식 전당대회 형식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렇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표는 그 온라인으로 하고 마지막에 그 네. 발표 정도를 오프라인에서 대형식으로 갖춰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반대하는 분들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의미의 전당대회 이걸 상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우리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그 방법만을 고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당헌상 나와 있는 방법이니까 충분히 고려함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은 물론 가능하죠. 예, 가능한데. 네, 네. 아니 뭐 미국 같은 나라도 그 전당대회는 굳이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 적극적인 당원들의 의사 표시와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반대파 의견을 들어보겠는데 만약에 이 온라인 투표로 대부분 이런 사안이 결정되도록 진행이 된다면 인정하지 않는 별도의 전당대회를 반대표가 따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예. 이제 그런 뭐 논의 자체가 저는 앞으로 전준위에서 그 부분까지 한꺼번에 해서 그러니까 반대 측 의원분들도 이렇게 별도의 전당대회를 추진한다고 하면 그거 합쳐서 그야말로 전당대회를 열어서 그 안에서 찬반 논의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는 그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이게 네.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언론에 나와서 예. 게다가 안철수 대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창당 초기 창당 자금을 본인이 다 냈다고 주장을 했다가 또 반대파에서 이자까지 모두 받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오고 왔는데 혹시 관련 내용 아십니까? 예, 그게 아마 돈을 잘 안 쓴다는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좀 오해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사실 전 재산의 반 1,500 정도 기부한 그 재단을 차릴 정도니까 돈을 잘 안 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초기 창당 관련돼서는 일정 부분 많은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정당 창당한 게 어디 돈으로만 되는 겁니까? 거기에 참여한 의원님들의 정말 여러 가지 노력 이런 것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참여하는 의원님들도 또 비공식적으로도 또 지출이 당연히 있겠죠. 저는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런 답변이었다고 봅니다. 아니 그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 본인이 다 냈다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반론이 이미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냈던 돈을 이자까지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바가 있는지 실제 이자를 받았나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창당 과정에서 그렇게 했고 이제 창당 후에 그다음에 총선까지 지나서 이렇게 아마 공식적으로 차입됐던 부분은 반환을 받았을 테고 또 정치자금법상 차입된 부분에 대해서 이자도 당연히 또 같이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일부 처리했던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자를 받긴 받았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번에 이제 반대파입니다. 직접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유승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송기석 의원님은 바쁘시다고 직접 못 나오셨는데 안 바쁘신가 봐요. 송기석 의원은 지금 우리 교문위에 간사하고 저는 네. 위원장인데 네. 뭐 간사는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고 위원장을 직접 이렇게 불러내 가지고 송기석 의원님에게도 저희가 편파적입니다. 저희도 예. 스튜디오 직접 모셔서 같이 동시에 얘기했으면 좋겠다 예. 했는데 바쁘시다고 전화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예. 아마 저를 피한 것 같습니다. 새해 첫 스튜디오 출연이십니다. 예. 의원님이. 자, 거대한 얘기, 대단한 얘기 말고 이자 얘기 잠깐 먼저 해볼까요? 예. 이자 얘기.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게 예. 새 벽두인데 예. 새 벽두에는 좀 내일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좀 희망과 덕담을 이야기하는 시점인데 이렇게 그냥 얄궂게 저를 갖다가 이렇게 악역을 맡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맡긴 게 아니고 예. 의원님 자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새해 복 많이 좋은 일 받으십시오. 많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불법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예. 전날부터 그 이자 관련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이 이야기는 안철수 대표 입에서 시작된 겁니다. 돈을 잘 안 쓴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라는 이제 질문을 받자 예, 안철수 예. 대표가 무슨 소리냐 나는 창당 자금 내가 다 냈다. 예. 다른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돈을 다 냈다. 예. 다른 의원들은 돈을 안 내고 여기서부터 촉발된 거예요. 뭐 표현이 뭐 10,000원 한 푼 현역 네.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10,000원 한 푼 안 냈다. 그건 사실관계가 내가 아닌 다 냈다. 것으로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네. 이 정치권에서 돈 이야기는 금기입니다 원래. 이게 유효먹이도 오고 좀 추접스럽잖아요 돈 이야기가. 네. 그런데 또 이 사실에 전혀 또 맞지도 않아요. 그때 실제는 우리 어떻습니까? 창당 발기인들로 갔을 때 최소한 10만 원 이상씩 뭐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서 예. 많은 그 창당 발기인들이 예. 다 냈지요 돈을 냈는데 더군다나 또 본인이 그 당시 뭐 임차 보증금 등으로 아마 그 들어가는 비용을 말했던 것 같은데 네, 당사 건물 보증금이요. 예, 아마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게 액수가 얼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거 다 찾아갔어요 나중에 찾아갔습니까? 정당 네. 보조금이 나왔을 때 네. 그렇다면은 뭐 이게 찾아가기까지 오고 또 우리들도 창당 발기인으로서 뭐 10,000원은 훨씬 넘는 예. 제가 기억으로는 한 10만 원 이상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정동 의원은 본인이 1,000만 원 냈다고 특별당비로. 아마 그건 대선 때 아마 그랬을 겁니다. 대선 때 저도 뭐 1,000만 원 냈습니다. 대선 때. 그렇군요. 예, 도당에 돈이 없어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그러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혹시 안철수 대표가 특별당비를 내긴 했습니까? 대선 때? 본인이 대선 때는? 뭐 자기 선거면은 자기 돈도 원래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마 그 돈을 이제 찾아갔다라고 그래요. 쓰기 썼는데. 국가에서 돈이 나오니까.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자까지 다 붙여서 찾아갔다. 그러는데 예. 사실은 그 이자 같은 거 정도는 그래도 특별당비로라도 내서 뭐 거꾸로 예를 들어 낼 수 있죠. 본금이야 본전이야 뭐 찾아간다 하더라도 이자로라도 내서 고생했던 당원들 당직자들 뭐 워크숍이라도 한번 갖게 한다든지 뭐 이랬어야 될 일인데 본전은 못 찾은 사실은 예. 어쨌든 이자까지 돌려받았다는 건 사실이군요. 저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머리와 돈으로만 어떻게 정치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저는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이자 액수는 아십니까 혹시? 어떤 액수 말입니까? 이자로 받아가는 액수요. 제가 듣기로는 7,5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돈놀이 한 거죠 어떻든. 돈놀이야 했겠습니까만은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자 정도는 특별당비로 낼 수도 있었겠다.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봐집니다. 네, 그게 정상이다. 네. 본전을 못 건진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예. 자, 이제 23% 투표율이 저조하긴 하지만 23% 정도의 그 참여율로 그리고 그 중에서는 75%인가요? 그 정도 찬성해서 이제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찬성파가. 그런데 남은 거는 이제는 전당대회잖아요. 근데 전당대회를 온라인 투표로 돌파하겠다고 하는 보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프라인에서 전당대회 했을 경우에 전당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고 절대 거기서 합당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했던 반대파 입장에서는 온라인으로 다 해결해버리면 이거 어떡합니까? 막습니까? 먼저 뭐 전당대회 이야기 전에요. 예. 이제 엊그제 끝난 전당원 투표 예. 그분들은 어제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압도적 지지다 이렇게 네.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던데 원래 우리 그 당원 규정 당규가 있습니다. 전당원 네. 투표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거기에 보면은 당원들이 전당원 투표를 요구하려면은 그 100분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요구를 해야 되고 예. 또 거기 투표 참여가
전체 당원의 3분의 1 그러니까 33.3%겠죠. 이상이 참여해야 이 투표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거다. 물론 당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없고 또 당대표가 할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당대표도 당원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당원 투표 제한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4일간 뭐 K보팅 그다음에 ARS 예. 이런 투표를 했는데 아마 23%가 투표 참여한 걸로 이렇게 되어 예, 있어요. 23%가. 과거에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이거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가지고 예. 주민투표에 붙였는데 그때 이거 투표 거부 운동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렇죠. 무상급식을 3분의 1 도달하지 지지하는 못해서. 예. 3분의 1 도달하지 못해 가지고 개표조차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분명히 23%가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뭐 찬성한 사람들이 한 74% 정도. 네. 이제 반대가 25.4%. 전체 당원의 한 17% 정도가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 보면은 이 사고 구조가 문제가 분명히 저는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래도 뭐 74.6% 정도 그 투표 33%에는 미흡했지만은 그러나 또 참여한 사람 중에서는 아쉽게도 그래도 74% 정도 찬성을 해 주었다. 그런 대로 그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좀 지지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왜 어떻게? 압도적 지지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저는 뭐 그래서 이 전당원 투표 자체는 원래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 합당과 관련해서. 그렇죠. 예. 합당과 관련해서는 효력이 없죠. 효력도 없는 거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사실은. 뭐 압도적 지지라고 이 당비도 없다라고 항상 죽는 소리 했으면서 그렇게 돈이 중요한 분들이 수억 원을 썼다라고 들었어요. 수억 원을 이 그러니까 압도적 비용으로. 지지라고 그러니까 그냥 전당대로 가면 굉장히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런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는 74%라는 숫자가 필요했겠죠.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예. 꼼수라는 겁니다. 꼼수고 아까 이제 전당대회 뭐 전자투표 운운하는데 물론 우리 정당법이나 우리 국민의당이 현재 당원에 보면은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이 어떤 일정 장소에 체육관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서면 투표도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고 대리 투표도 금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 전자 시대에 맞추어서 이제 그 공인된 뭐 전자 투표를 할 수 있다. 이건 하나의 예외적 보충적인 규정이란 말이죠. 과거에 그 통진당에서 그 전자투표 해가지고 공천 잘못했다가 전부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때.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예. 이건 이 공개 투표, 이 대리 투표가 아주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꼼수를 가지고 이 합당을 추진하면은 저는 합당될 수 없다라고 봐져요. 이것은. 그거 우리 당원들이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예. 지금 전당원 투표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지만 당무위는 지금 현재 이제 안철수 대표 측이 다수니까 당무위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그 전당원 투표 자체는 할 수 있다고 이제 판결을 내려주었고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할 수 있다라고 판결 내린 것이 이건 법적인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해도 좋다 이런 거였고. 알겠습니다. 제 말의 요지는 뭐냐면 예.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통합을 이제 합당하기 위해서 그냥 달려가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건 멈추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여기서는. 예. 끝장나는 건 정치 생명이. 그러면 온라인 투표,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진행이 느려서 오늘은. 자, 유성현 위원과는 3부에서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시간 형평상 5분 더 써야 되겠습니다. 예. 3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 안배를 잘 못해서, 송규석 의원에게 배분됐던 시간만큼을 확보를 못 해드려서 유성엽 의원과 2부에 이어서 5분 정도 더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지금 전당원 투표는 어쨌든 투표율도 낮고 결국
한 5만 명 정도, 6만 명 정도 참여한 거죠. 전체. 그렇습니다. 26만 명 중에. 그래서 전체 17%밖에 찬성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너무 낮다라고 반대파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하간 이 다음 수순은 뭐냐면 결국 전당대회입니다. 전당대회에 이제 반대 쪽에서 이제 반대가 심하니까 온라인 투표로 이걸 돌파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전당원 투표에서는 어쨌든 참여율은 낮지만 75% 정도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통합에 이 전당대회도 이 온라인 투표로 돌파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전당대회를 그런 식으로 돌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쪽에서 이제 보관이 있습니까? 이걸 막을? 어떻든 이 지금 그 합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합당이 그 중도 보수 대통합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막아야 합니다. 이건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중도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이. 이거 왜 막아야 합니까? 지금 시대 정신은 차라리 우리 국민의당한테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 진보 대통합을 해라. 차라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적폐청산 과감하게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과감하게 나라의 새 틀을 짜달라. 이것이 지금 저는 국민들의 명령이고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코 가서는 안 될 길이 중도 보수 대통합의 길이다. 보수의 합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합치는 일을 지금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수는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고 혼을 지금 나야 될 때예요. 지금 거기다가 힘을 실어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때입니다. 지금 현재는. 안철수 대표는 왜 그럼 그 길을 가는 걸까요? 글쎄 저는 자꾸 이 길을 놓아두고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본인은 뭐 본인 나름대로의 무슨 생각이 있겠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용납해서는 안 되고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합당 그런 보수 대통합의 길에 대해서 어떠한 그 방법을 가지고라도 이건 저지를 시켜야 한다. 아까 뭐 전자투표라는 꼼수들이 그쪽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전자투표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쓰라는 것이지 이걸 전면적으로 쓸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쓰다 보면은 사고 납니다. 그건. 그 사고가 나기 때문에 과거 통진당에서 그 전자투표로 공천하다가 다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이건 공개투표가 안 될 수가 없고 대리투표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투표 하다 보면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로 투표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 지금 과반이 참여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 전자투표라 하더라도 과반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대표당원들.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하고는 다른 점은 뭐냐면 전당원 투표는 전체 뭐 20몇 %만 참여해도 물론 그것도 33%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고 치면 전당대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게다가 절반은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이제. 그러고 이제 그걸 무리하게 그걸 채우려다 보면은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고 그 사고가 터지는 것은 전당대회 무효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안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생깁니다. 그건 틀림없이 사고가 생길 수밖에.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지금 안철수 대표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중도 보수 대통합이라고 보수 야합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고가 생겨서라도 저지가 되는 것이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맞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길 기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고가 터져야 합니다. 이건 사고가 터져야 될 일입니다. 그 이제 터지길 바라시는 것이고 제 말은 터지지 않고 절반에 도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는 없어요? 그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당의 39명 국회의원 중에서 3분의 2가 이 통합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전자투표네 뭐네 잔꾀를 부려도 안 될 것이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전당대회에서 절반에 참여하고 절반에 찬성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라고 자신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언제죠? 지금 전당대회 예정된 것이? 글쎄 뭐 1월 말에 오냐 뭐 2월 초에 오냐 뭐 여러 가지 아마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기왕에 저는 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딱 한 가지만. 하려면은 예. 제가 이제 앞에 그 송기석 의원에게도 여쭤봤는데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 하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저 호남 베이스로 한 중진 의원들과 이 그 소위 보수와 결합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가라. 예. 나가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거꾸로 나가라는 얘기를 받아들이시는 거죠 지금? 이미 나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안철수 대표가. 불편하면 나가라라고 이야기했고 거취를 분명히 하라라고까지 이게 협박을 했거든요 지금. 예.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호남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뭐 20 몇 %인가 얻었잖아요. 대선 때. 예.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이. 그나마라도. 그런데 이제 와서 뭐 호남을 구태내 호남이 무슨 기득권이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배은망덕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듣고요. 예. 아마도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제 크게 전선이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도 직접 나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여튼 꼭 전당대회가 저지되거나 무산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국민의당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건 관련해서는 항상 스튜디오에 유승엽 의원을 직접 모시는 것으로 정해두겠습니다. 미리.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작했습니다. 네. 시간 줄 모르고 잠시 이야기하고 왔는데 이번 순서는 이제 새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가 된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정당에는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보수 정당의 유명한 싱크탱크는 여의도 연구소죠. 예, 아주 유명한. 민주당에도 싱크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주요 정당의 싱크탱크 수장들을 저희가 차례를 모시고 2017년도 돌아보고 그리고 올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전략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가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주연구원이라고 있어요. 민주연구원의 김민석 연구원 원장. 예, 연구원이니까 원장이군요.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헤드폰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헤드폰은 제가 저희 제작진과 주고받을 이야기가 있을 때를. 가르쳐 주질 않아가지고. 끼셔도 됩니다. 예. 근데 좋아서 한번 껴봤습니다. 네. 끼셔도 되고요. 민주연구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잠깐 소개해 주시면요. 여의도 연구원이 여당의 연구원으로 한 거의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 거죠. 유명하죠. 예. 그래서 정당,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싱크탱크 더불어민주당의 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전략의 기조를 잡는 곳이죠. 그러니까요. 연구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작전 짜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질문은 공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저희가 아마 조만간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님도 모실 텐데, 공이 같은 질문을 할 텐데,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을 이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요런 잣대로 여쭤볼게요. 문재인 정부의 강점과 약점은 뭡니까? 강점과 약점이라기보다는 글쎄요, 성과와 앞으로 할 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본다면, 예. 신뢰를 이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 소통을 통해서 이것이 아무래도 가장 주목할 점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국민들이 정부를 믿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그렇다고 봐야죠. 얼마 전에 저희 민주연구원하고 청와대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함께 7개월 동안 이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평가와 토론을 해본 적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공통적으로 나온 그 또 주목할 에피소드 또는 얘기 중에 그 전에 얼마 전에 그 발리에서 화산 분화 뭐 위기가 있을 때 이렇게 전세기 국민들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상당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이렇게 해서 나라가 돌아가는 거구나 하는 신뢰를 회복했다는 얘기를. 그거는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민주당만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아니 일반 국민 그거는 이제 거기서 전세기를 타고 돌아오신 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뭐 저희가 그 에피소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결국은 지금 국민의 어떤 지지도 이런 것의 핵심은 이게 국가와 정부 그리고 대통령이
소통하는구나. 그리고 신뢰 이렇게 해서 신뢰가 회복되는구나 하는 것이 우선체 첫 번째 뭐 성과랄까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약점이라기보다는 혹은 과제. 한계지요. 그러니까 한계, 과제. 여전히 처음 출발할 때처럼 대내외적으로 어렵죠. 대외적으로는 뭐 주변 북핵을 둘러싼 외교 환경이 어렵고요. 대내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여전히 촛불로에서 어떤 중앙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져서 이제 큰 길은 열었지만 가기가 여전히 힘들지 않습니까? 여소야대라는 기본 틀 아래서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죠. 이걸 통해서 이제 새해에는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성과의 가장 큰 점은 역시 민생에서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2017년을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자면 2017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한 해예요. 예. 네. 보통은 뭐 항상 하는 말이긴 합니다. 번개같이 지나갔다고 연초에. 근데 유난히 2017년은 벌써 한 해가 다 갔나. 예. 싶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치인의 입장에서 정당의 입장에서 혹은 정권의 입장에서 2017년을 되돌아볼 때 이때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되짚어보자면 그런 게 있습니까? 이때가 정말 중요한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거나. 뭐 우선 당연히 탄핵이 있겠죠. 물론 당연히 탄핵 결정이 있겠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국민이 촛불광장에 모여서 그 힘으로 정부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탄핵 결정을 만들어내고 정부를 만들어내고 정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일정한 성과를 내고 또 그렇지만 다시 어려움을 겪는 예를 들어 그것이 이제 핵심 아니겠어요? 네.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서 탄핵 결정. 거기까지는 대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탄핵 대선 여기까지는 그렇죠. 근데 민주연구원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경과의 뭐 작은 과정들이 있겠지만 저는 국회 예산 통과를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어려운 과정에서 새 정부가 이제 가려고 하는 길을 구체적인 정책적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상당한 어려움 끝에 이제 예산을 통과시킨 것까지가 해서 일단 기본 갈 수 있는 길은 열어낸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4강 순방을 마친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주변국 순방을 마친 것이 어쨌든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까지 해서 완전히 무너지다시피 해서 이게 어디 와도 이 관계가 형성되고 이게 이 외교적 관계를 풀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얼기설기 좀 꿰어 맞춰서 숨을 돌릴 수 있는 정도로 회복시킨 것 아니겠어요? 아직 무슨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 건 아니죠. 그러나 숨을 쉴 만큼 돌려놓은 것 자체가 일단 성과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겠고요. 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네. 기존에 이제 언론들이나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탄핵이나 선거나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다 아는데 이 민주연구원이라고는 그 싱크탱크 브레인이 보는 관점에서 요걸 주목하고 있지 않은데 요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들이었어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랬군요. 이렇게 감탄해 보려고 제가 질문 드린 건데. 감탄이 안 되시군요. 아직까지 감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말씀드린 그 대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 통과, 돈이 있어야 일어나니까요. 그다음에 4강 순방의 완료. 네. 사실은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연말에 일어나는 흐름들 중에 하나는 이건 조금 다른 각도인데요. 네.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어떤 통합 움직임 플러스 홍준표 대표가 이제 무죄로 된 것. 이거를 엮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당의 공세가 그러니까 여소야대라는 기본 한계도 있지만 기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야당의 공세가 더욱더 가파라질 것이다. 아까 그 여소야대 환경이 더욱더 가파라질 것이다라고 예상케 한다는 점에서 또 작은 이렇게 새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작지 않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정계 개편이 시작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단순히, 뭐 9석의 바른정당과 39석의 국민의당이 합쳐진다. 맞습니까? 숫자가 11석인가요? 예. 합쳐서 50여 석의 그 정당이 새로 나온다. 숫자 산술합이 아니라 그 다음, 요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정계 개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게 이제 그 출발이 아닌가 싶은데.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반문재인, 비문재인 그 세력을 어떻게든 이제 얼기설기 엮어서
어떤 하나의 전선을 만들어 보려는 그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대선 이후에 그 대선에서 패배한 네. 세력들이 어떻게든 그 반문재인 비문재인 세력을 만들어 보는 그것으로 가는 것일 테요. 글쎄요, 뭐 정계 개편이라고 뭐 표현한다면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선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은 시대가 어떤 인위적인 정략에 의한 개편, 뭐 이합 집산 이런 것을 이제는 안 통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방식으로의 결론을 먼저 이렇게 예측해서 본다면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노력은 하겠죠. 근데 당연히 그것이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국민의 눈으로 볼 때 큰 의미가 있겠는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그럼 올해 가장 중요한 그 정치적 이벤트는 이제 지방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이건데요. 지방선거,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지방선거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지 기본을 했다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까? 홍준표 대표께서 예. 현재 자유한국당 6개를 지키면은 성공이라고. 뭐 성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바른정당에 2이 있고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9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여당이 아무리 인기가 또는 지지도가 있다고 해도 네. 선거에서 여당의 입장으로 선거를 칠 때 이기는 건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특히 그렇습니다. 네, 9개를 지키는 것을 하면 기본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라도 더 얻으면 일단은 승리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 더한 현재 국민의 지지에 부응하는 값하는 그런 승리를 기대하지만 9+1 이상 되면 우선 그때부터는 2자릿수만 되면 성공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가장 격전지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결국은 수도권과 서울, 경기. 예, 그리고 부산, 경남 아닐까요? 부산, 경남이요? 수도권은 박원순 시장이 여전히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수도권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전통적으로 지방선거에서 누가 이겼느냐 이런 것을 보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경기도지사는 수도권이 이겼냐 이걸 네. 보기도 하고 과반수를 어디가 했냐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디가 뭐 제일 많이 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역구도라는 게 아직 있기 때문에 각 정당들의 전통적인 지역 기반에서 얼마나 다른 곳을 진출했냐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종합할 때 수도권이 어디가 됐느냐. 경기도지사를 민주당이 가져온 지는 오래됐어요. 예. 그렇죠. 경기도지사는 근데 현재 기준이긴 합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유리한 국면입니다. 근데 이 추세가 계속 갈까요? 이 시장의 개인적 인기와 물론 이제 당의 경선을 거쳐야 하는데요. 예. 뭐 가상에서 볼 때 이 시장의 개인적 인기와 그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경기도민들의 당과 어떤 전반적인 판단 이런 걸 종합하면 그 우세가 갈 가능성은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계속 갈 수 경기도의 있다. 경우는. 그리고 반대편의 후보가 현재로서는 남경필 지사 외에는 예. 특별히 떠오르는 후보가 없어 보이죠. 서울시장은 안철수 대표가 나올까요? 그럼 거기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온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철수 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서울은 독특한 곳이거든요. 서울은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라는 게 새로운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시대 흐름에 맞느냐를 굉장히 따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안 대표의 새로운 정치로부터 이어졌던 그러한 이미지, 그러한 정치적 자산은 특히 서울에선 상당히 이제 끝났다. 삭감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삭감이라고 표현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지지도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속마음 표현이 끝났다 이거죠. 삭감됐다. 네. 안철수 대표는 서울에서는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파괴력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기다리기 좀 어렵다.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하시는군요.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은 저희로서는 이기고 싶죠. 그러니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예. 그럼요. 노 대통령 시절부터의 뭐 그건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예. 정말 꼭 거기서 어떤 민주 세력이 일을 제대로 해보는 기회를 얻는
뭐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비원이 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기반, 중요한 기반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로서는 꼭 이기고 싶죠. 그런데 이제 이긴다는 표현보다는 거기서 한번 민주당 출신의 시장을 한번 선택해서 일을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부산 시민들께서 이제는 그런 기회를 한번 줘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죠. 정의당하고의 혹시 선거연대 같은 것도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생각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 측에서도 그 생각을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고 그것을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뭐 연대 뭐 이런 방식을 그렇게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입장에서 선거연대를 특히 정의당에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의당에 대한 예의도 아닐 것 같아서 그거는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 발언이 이제 뭐 통합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당내에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지만 현재 스코어 뭐 잡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합당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합당이 돼서 후보가 나오면 경쟁력이 수도권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와 어디가 합당하는 경우? 국민의당하고 바른당이요. 합당하려는 것은 그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요. 어디 그걸 다시 물어보십니까? 뻔한데. 어디 합당하려? 이제 이게 정략 결혼이잖아요. 정략 결혼 하면 근데 이제 사실 국민의당도 굳이 따지자면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 지망 그다음에 대선을 앞둔 대선 후보 지망 이런 어떤 새로운 욕구들이 결합해서 정략적으로 결합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두 번째 논의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본질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것처럼 보이는 다른 어떤 정략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당장 소위 얘기하는 호남계가 흔들리고 또 바른정당 내에서도 한국당으로 이탈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큰 어떤 결합의 뭐 시너지?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특히 수도권에서. 원장님이 됐으니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고 그럼하고 지적으로 보이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네. 무너뜨리고 싶네요. 막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 첫날부터. 개헌은 어떻게 될까요? 개헌은 원래 이제 원래 저희 구조는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 동시에 나와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눠볼까 했는데 하필 또 일본에 계셔가지고 재밌을 것 같은데 조만간 마련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따로따로 짧게 따로따로 나오셨으니까 짧게 언론만 얘기하고 두 분이 격돌하는 시간은 따로 마련하겠는데 개헌은 될까요?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하면 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 예. 숫자도 그렇고 대통령 발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또 국회를 거쳐야 되는 그러니까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개헌 저지선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어떤 이유로든 결사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결사 반대할 것이다라는 걸 지금 뭐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뭐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100석 이상이 넘었으니까요. 예, 110 몇 석입니까? 5석입니까? 6석입니까? 자유한국당 현재 기준으로는 결사 반대예요. 그죠? 예. 왜 반대하는 걸까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가장 적극적이었거든요. 대선 전에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도 좀 이상한데 결국 불리하다고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게 국민이 요구하고 또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하고 그러니까 국민 요구했다기보다는 정치권에서 제기해서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또 국민들도 이제는 뭐 정 그렇다면 제일 현실적으로 하는 게 지방선거 때 해 너네 약속대로 그게 그렇죠. 뭐 돈도 더 들고 간단하잖아 이렇게 지금 해서 거의 국민적인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는 것은 불리하다고 보는 것인데. 뭐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갑자기. 글쎄요. 그게 투표율이 높아져서 그 선거가 그러니까 국민이 많이 참여하게 돼서 투표율이 국민이 선거에 많이 참여하면 지방선거에 불리하다고 보는 것인지 뭐 그건 제가 안 여쭤봐서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국회에서 개헌이
자치의 방향, 그러니까 결국 자치 분권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침 지방선거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자치 분권의 어떤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정부와 여당은 그런 방향을 선호하니까요. 그런 것을 선호하는 흐름 쪽에 더 또 힘이 실리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뭔가 불리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저도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뭐가 불리하다는 건지 아직 이해가 안 가서 저도. 예. 그거는 이제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오실 때 예, 같이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은 사실은 두 분이 격돌해야 재밌는데 혼자 나오셔가지고 또 너무 무게를 잡으셔가지고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여의도 연구원이 유명한 것이 여러 가지 각종 뭐 공개적으로 발표는 안 하지만 네. 자체적인 여론조사를 해서 그리고 그 여론조사의 정확도가 꽤 높은 편이다라고 여의도에서는 알려져 있고 물론 뭐 틀릴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민주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자체적으로 뭔가 여론조사 같은 걸 하죠. 하죠. 네. 그 중에서 정확한 수치는 공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략 이런 거 있다. 그런 거 좀 공개하실 만한 거 없습니까? 이런 거 해봤는데 우리가 의외로 이런 게 나오더라. 글쎄 뭐 의외라기보다는 저희가 하는 게 뭐 이제 어떤 소위 선거와 관련된 것이지만 정책과 관련된 거를 하는데 국민의 네. 의식과 관련된 거를 이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쭉 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 의식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이 좀 통상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보면 상당히 진보적으로 변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최근에 있는 어떤 대통령 지지도가 높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또는 정당 지지도가 높은 거. 그게 그냥 어떤 일시적인 인기라는 차원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전통적인 개념으로 볼 때 아주 극보수, 보수, 중도, 개혁, 중도 개혁 이런 것 중에 또는 중도 진보 실제로 국민의 성향 가운데 의식 가운데 중도 진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다수가 되고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이 대략 그러한 컬러의 정당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흥미롭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지지가 상당히 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저희가 잘만 하면. 민주당이 잘해서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말하고 싶겠으나 그 이전에 사실은 국민의 의식 수준이 같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방향으로 가고 비교적 있어서 그런 방향에 맞는 정책의 기조를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아니 가령 이제 뭐 대북 문제 같은 것에 네. 대해서도 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도대체 이게 왜 발생했다고 보느냐라고 하면 저게 꼭 무슨 적화 통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실제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금 살기 위한 방편으로 저렇게 지금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본다라든가 또는 어떤 사회 이슈에 대한 뭐 사형제 폐지라든가 등등등등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는 조금 달랐던 이슈들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들이 이전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열리는 쪽으로 진보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흐름 자체가 사회적인 흐름이 뭐 촛불 뭐 이런 것과 함께 서서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큰 흐름을 보지 못하고 여의도에서 정치권 국회의원들의 눈만으로 자꾸 이합집산을 하면은 저는 좀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경박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붙여주세요. 싸울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맛배기로 네 저희가 이제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의 대결에 앞서서 맛배기로 들려드렸던 민주연구원장 김민석 원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만간 다시 테이블에 모시고 격전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AS 시간 민원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29일 저녁 6시 반 경복궁역 정릉 청주장 하차 택시에 천으로 된 남자 카드 지갑을 두고 내렸는데 프랑스에서 한국에 잠시 방문한 건데 재입국에 필요한 체류증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찾을 수 있게 방송 부탁드립니다. 전통적으로 라디오는 이런 민원들을 방송하곤 했는데 저희는 처음 들어와서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정열 판사님 진행에 대해서 문자가 와가지고 저희가 잠깐 이정열 전 부장 판사님을 연결해가지고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일주일 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생각보다 재밌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인데 하나는 너무 힘들었고요. 왜 힘드셨어요? 하나는 모르겠어요. 금요일날 마지막 방송 마치 몸살 나고 막 그래서 정말 진짜 이 방송 맨날 하시는 뉴스공장팀 정말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하는 겁니다, 제가. 아예 무슨 말씀을요. 진짜 특히 제작진 작가님들이 진짜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어요. 또 정말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위대하다 싶고, 그리고 언론적 폐가 정말 심각하다. 주진우 기자님이나 김은지 기자님 같은 분만 계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네요. 네. 네. 아니, 저도 첫날 방송하신 거는 제가 일부러 들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한다. 목소리 좋다. 양지열 변호사에 이어서 뉴스공장 배출 2호 진행자가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 시차 적응을 정말 못하셨었나 봐요. 네.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느릿느릿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방송을 무척 안정적으로 잘해 주셨고, 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방송 관계자들이 저분과 뭔가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편파적이어서 어떨란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자, 제가 오늘 잠이 다 안 깼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짧게 하고요. 다음에 미니 할 때 요 얘기 좀 이어서 하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송을 하셔야 맞는 분 같아요. 어차피 지금 변호사는 못 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근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못한 거. 네. 이제 지금 열심히 하고 해야죠. 네. 자, 그리고 뉴스공장은 탐내지 마시고요. 네. 네. 제가 엄감생심 어디를 탐내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 외에 불친절한 AS는 여기까지만 하랍니다. 임문결 소장님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라고 다른 방송에서는 소개되고 있는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문결 소장이 아니고 인문결 연구소 소장이죠. 그렇죠. 네. 오늘은 제가 워낙 방송을 대충 하지만 오늘은 더더욱이 대충 하고 있으니까. 시차 적응이 안 되시죠 지금? 약간 멍합니다. 하와이 다녀오셔서. 비행기 내린 지 얼마 안 돼서 시간이 멍하고 잠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예의 바르게 천천히 얌전하게 느릿느릿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날이라서 들고 온 이슈가 올 한 해 주목할 국제 이슈. 네, 목록. 예. 일단 매월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이슈들이 있고, 간단하게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만한 어떤 큰 이슈가 있다면은 그걸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월이면 당장 중국이 얼마 전 불과 몇 달 안 됐죠. 19기 전대가 있었는데 이제 이중 전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뭐라고 할까? 공산 당 안에서의 어떤 그런 새로운 노선 정립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헌법상에다가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특히 시진핑 사상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헌법의 어떤 뭐라고 할까 개정 혹은 다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상이 되고요. 물론 2월 달에 우리 평창 올림픽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큰 행사죠. 전 세계적으로도 평화 올림픽이 돼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북한 문제가 어떤 식으로 풀릴지. 그렇죠. 네. 중요한 계기가 우리 국내적으로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3월 들어가면은 이탈리아 총선도 있지만 무엇보다 러시아 대선. 근데 사실 러시아 대선이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푸틴이 되는 거로 그러니까 어떤 추인식 대관식 그런 정도나 푸틴 이외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예,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러시아가 26년 이제 27년째 들어갑니다. 이제 구소련 이후에 대통령이 지금 3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푸틴 대통령이 오래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중간에도 푸틴의 대리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 2번 연임 이에 3번이 안 됐거든요.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한 번 쉬어간 거죠.
정말 실세 중에 실세 총리를 했었던 것까지 다 합치면은 사실상 옐친 대통령 이후로 푸틴 대통령이 다 한 거죠. 지금까지. 푸틴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랄까요. 현대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독재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예, 법을 바꿔서 독재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사실상 그 선거가 없는 나라는 전 세계 몇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선거가 있다고 해서 과연 그 민주적인 어떤 뭐라고 할 국민의 생각 그대로 다 반영이 된 어떤 그 정치 일정이냐 그거는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푸틴은 사실 푸틴의 그 반대 지도자급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제거가 되죠. 예. 제거했다고 이제 밖에서는 얘기하고 안에서는 사고사로 죽은 것으로. 예. 자살 당한 거 뭐 이런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네. 러시아다 보니까 유력 정치 반대파 지도자들이 이제 총 맞아 죽거나 뭐 그런 그래서 경우가 있었죠. 예, 러시아 대항할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다시 한번 3월 뒤면 푸틴 대통령이 다시 된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유명한 선거 일화 중에 하나가 푸틴이 이제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 나왔을 때 특정 지역구에서 개표함을 열었더니 그 개표함에 그 지역구에 사는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은 표가 들어있었다는. 그런 거 뭐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어디나 많이 있죠. 예. 참 그 선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거기다 의미를 크게 부여를 해서 선거에서 이기면은 어떤 그 합리화시키는 이건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의외로 또 푸틴의 인기가 높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네. 제 말이 과거에 우리나라도 박정희 얼마나 인기 많았지 않습니까? 러시아 인기가 많다는 것이 황제 러시아의 구소련의 영광 또는 과거 러시아 영광을 지금 재현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실제로 그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은 러시아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과거 소련이 더 좋았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와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추억, 그런 뭐 기억하고 연결돼서 푸틴의 인기가 상당히 높기도 그러니까 하다. 국민들한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개인 생활의 어떤 그 안정, 보장 이런 것과 동시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국가의 영광. 나는 좀 굶어도 국가가 영광. 그런 거에 대한 열망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푸틴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근데요. 예. 푸틴 이후 또 푸틴이 이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하는 뉴스를 또 제가 보기엔 10년 후에 보게 될 것이다. 네. 그 또 다른 거 또 우리 봐야죠. 그 다음에 또 뭐를 볼 수 있을까요? 그 9월 되면은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뭐 당연히 거의 뭐 그 아베 총리가 다시 총재가 자민당 총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다시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의 추인식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그 총재 선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 브렉시트 요거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협상이 종료가 되죠. 10월이면은. 네. 근데 사실상 지금까지 이제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국이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죠. 영국이 브렉시트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 점점 좀 많은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한다? 근데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안 해요? 뭐 그러니까 어쨌든 영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메이 총리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에서는 왜 이렇게 당하고 오냐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EU가 훨씬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유리한 입장을 점하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협상이 안 되고 종료가 되면은 당연히 영국이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지금 그 영국한테는 굉장히 불리하죠. 영국이 유리할 수 있는 국면이 하나도 없어요. 네. 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로 브렉시트가 끝나면 영국 일단 파운드 굉장히 떨어질 거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기분 다키는 대로 이렇게 국가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영국에 몰락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도 영국 내에서 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11월 되면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데 트럼프의 우리 공정대가 제일 주목하는 뉴스 아니에요, 이거? 트럼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게 많네요. 네, 올해도. 예,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여기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미국 언론들의 분석, 그것 저는 일리가 있는 것 같은 것이 너무 집착을 하는데 이게 실패하면 이제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는다. 살짝 나 이거 관심 없어. 발을 좀 빼는 그게 오히려 트럼프한테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저도 그거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는데 위험해요. 사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그것도 이제
일개 뭐 근무한 지가 하루 이틀 혹은 뭐 일주일 열흘 된 사람들이 아니라 예. 총무차장이라든가 10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이라든가 집안의 기사였던 사람이라든가 내막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또 관련 뉴스가 있습니까? 네, 관련 뉴스는 계속해서 있는데요. 뭐 하나만 더 소개드리면요. 검찰이 기존 120억 원 외에도 다수의 추가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비자금 성격의 자금은 총 20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를 100억씩 절반으로 나눠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수의 실세들이 가져갔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200억입니다. 120억을 당시 2007년 특검 때, 2007년 8년 특검 때 발견하고 나서 경리가 개인이 해먹은 거네라고 결론 내고 돌려준 120억 말고 별개의 200억이 또 있다. 예, 이것도 주진우 기자가 사실은 뉴스공장에서 얘기했는데 예, 주진우 기자가 워낙 앞뒤 없이 얘기해가지고 너무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 보니까 네, 매우 앞뒤 없이 얘기하는 바람에 돈이 뒤죽박죽으로 예, 내용이 전달이 됐는데 이거 한번 다시 조만간 불러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준준희 기자는 정리를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200억이 또 있는데 그 200억도 뭐 반반씩 나눠서 일부는 직원들이 쓰고 일부는 뭐 MB가 가져가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 돈도 그 당시도 이미 알았는데도 덮어줬다 이거죠. 예. 주진희 기자가 이번 주 내로 나와서 예, 떠듬떠듬 말씀드릴 겁니다. 자, 천천히 하자고요. 천천히. 오늘 아침 듣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임용 계약이 있었는지 조사했다라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국정원이 임용 계약뿐만 아니라 거액의 리베이트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했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측근으로부터 압수한 엑셀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2009년에 원전 수주 직후에 원전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이 원전 원장에게 200만 달러 리베이트를 건넸고 원전 원장이 이 돈을 해외에 숨겼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자해를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애초의 프레임은 현 정부가 무리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 전 정권의 비리를 잡겠다고 하다가 UAE와 어떤 국교 단절까지 가는 그런 사태, 외교 참사가 왔다 책임져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안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새로운 게 나오고 사실은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에 비리가 자꾸 드러나는 중이에요. 그것도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원에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지시한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요. 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이전 여권 이명박 정부 시절에 UAE 원전 리베이트 혹은 이면 계약 등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이제 이 리베이트는 원래 이제 원전 계약에는 리베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있다는 거는 그게 옳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전 계약에 따른 그 뒷돈이 있긴 있답니다. 거액에 한 10%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이 10% 정도 수준에 그럼 만약에 20조 규모면 2조가 되는 거군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 리베이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저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 UAE 건설에 참여하는 국내 업체들 있죠. 그 업체들로부터 국정원장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겁니다. 이 리베이트는. 원전과 관련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리베이트 이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수면 위로 언젠간 올라올 거라고 보지만 그게 아니라 공사 참여한 우리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 누가? 당시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원장이 예. 실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결론이 그 엑셀 파일에는 없으니까 이 사안도 저는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네,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 필요하다라는 여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리베이트입니다. 근데 이런 게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자해를 했나 싶어서 최근에 좀 조용해졌습니다. 이외에도 UA 관련해서는 여러 갈래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차근차근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앞장섰던 광물자원공사라는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파산 위기에 놓였다라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내년 만기인 금융비처가 7,4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것을 지불하고 또 자본 잠식에 벗어나기 위해서 1조 원 추가 지원 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외에는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위기에 놓여서요.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야, 이것도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뿌려진 씨앗이죠. 예. 그 중에서도 다른 자원공사들도 난리예요. 난리인데 광물자원공사는 이제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 예. 우리나라 규모.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12월 29일 독일 사법부는 1942년부터 2년 동안 나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오스카어 그레닝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사람들이 플랫폼에 내려놓은 짐들을 수거한 역할을 했던 21살의 자신은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했다는 항변도, 96세 고령에게 4년형은 사형 선고와 같다는 어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레닝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학살이 실제 했다는 증언을 위해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드러낸 케이스입니다. 한국 쪽 기준으로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싶습니다만 독일 헌법재판소는 단호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당사자가 뉘우치더라도 단순히 지시를 따랐을 뿐이더라도 그 지위가 일개 말단일지라도 엄벌에 처한다. 무려 75년 전에 단순 가담도 국가 권력의 범죄에 관한 한 그 개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준엄하게 그 역사적 책임을 묻는 공동체의 정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정신이죠. 뉴스공장은 올 한 해도 그 정신으로 그 현장에 가장 앞줄에 서 있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돼가지고. 예. 예, 하와이를 다녀오신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아주 큽니다. 혼자서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네. 끝까지 행적을 밝히지 않으시는군요. 자, 지난 한 주간 이정열 전 부장판사하고 제가 그 첫 방송은 들었어요. 인터넷으로. 목소리가 아주 좋으시더라고. 네, 인터넷에 꿀보이스라는 말들이 네. 많더라고요. 목소리가 아주 좋으시고 저희가 잠시 후 혹은 3, 4분 사이에 연결해서 수고하셨다고 인터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다시는 이 자리를 노리지 말라고. 자, 오늘 1월 1일이라 오늘 출근하는데 보니까 차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새해입니다. 예, 이런 날은 좀 느리게 천천히 해야 돼요. 하지만 팟캐스트로 많이 듣는다고요. 팀장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독일 얘기 제가 오프닝에 잠깐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기사였습니다. 예. 독일은 이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만은 정말 세계적인 모범이 될 만해요. 예. 이게 독특한 케이스인 것이 프랑스처럼 점령을 또 해가 보이네요. 당했던 국가들이 피해자니까 점령군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청산하는 사례 이건 많아요. 예. 물론 뭐 일본은 그것도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욕을 먹고 있지만 근데 이렇게 가해자면서 독일처럼 철저하게 자신들의 과거를 청산하고 75년 지났는데 4년 96세 할아버지한테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4년간 감옥에 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판결이 있었다면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그랬을 텐데 그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반복된다 이런 거거든요. 일본은 이제 그걸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드문 케이스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린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피해자면서 그 부역자를 청산 못했을 뿐이 아니라 청산을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 부역했던 사람들이 거꾸로 권력을 잡은 케이스. 그렇죠. 이거 진짜 세계사에서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거꾸로 탄압하고, 예. 그리고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도 권력의 핵심에 있고,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우리나라에 벌어진 일이죠. 예. 저는 이제 이 뉴스를 보니까 적폐 수사 하기도 전부터 피로감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뭐 정치 보복 얘기하고, 예. 아직도 하고 있죠. 아주 창궐하고 있죠. 올 한 해는 아마도 그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를 이렇게 단죄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전선이 거기 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경우에 예, 저희는 항상 앞자리에 어설프게 서 있겠다. 약간 어설프더라도 항상 그 앞자리에 서 있겠다. 예.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그 전선의 가장 앞에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건데요. 새해에도 이 질문은 계속됩니다. 연말 연시에도 검찰은 다스 관련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는데요. 다스 120억 원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은 어제도 다스 회계 업무를 맡았던 실무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또 30일에는 다스에서 18년 동안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종백 씨가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수사팀은 오늘도 전원 출근해서 BBK 특검 수사 기록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원 출근해야죠. 예. 예, 작년 딱 이맘때에요. 박영수 특검 팀이 생각이 나는데 한참 또 달려서 또 1월, 2월 달에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질문상 이런 거 없습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예, 네. 올해 질문상 이런 거 뉴스공장에 줘야 되는데. 다스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주준희 기자와 함께 계속 떠들었던 내용이 이제야 이제 수사로 이어지고 또 다른 언론들도 열심히 이걸 추적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다른 언론들도 추적하고 있었는데 내놓을 문서 같은 게 없었죠. 예. 9월입니까? 예. 저희 PD가 9월이라고 지금 잘난 척을 하고 있는데 10월이 아니라 9월부터. 근데 이제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이미 다 나왔던 얘기들이 지금 뉴스화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격리 직원 조아무개 씨 이야기. 네, 그렇죠. 120억대의 비자금이 다스에 있었는데 특검이 덮어줬다는 거죠. 예. 그런데 혼자 횡령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그렇죠. 그때 예. 당시 특검의 수사 결론은 뭐냐면 격리 직원 말단 직원인 조아무개 씨가 120억을 혼자 횡령을 했다. 그리고 그 혼자 횡령한 돈을 되돌려 놓았다가 당시 수사 결론인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그 120억대를 혼자 횡령할 수 있느냐.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횡령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횡령을 했던 사람을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아무런 사법 조치도 없었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더더욱 이상한 것은 사법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돈을 만지던 직원이 120억을 횡령했으면 그 직원이 더 이상은 돈을 만지기는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직원은 계속 그 일을 계속 합니다. 네, 다스 직원입니다. 네, 격리 직원 일을 계속 합니다.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회사가 시킨 일이 아니면. 예. 근데 이제 지금 언론에서 보면 이 돈이 개인의 횡령금이냐 아니면 회사의 비자금이냐를 따져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 저는 이런 문구 자체가 너무 웃기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이 120억을 횡령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그 담당 업무를 계속하게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당연한 거지.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호영 특검조차도 이제 고발된 사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2월 21일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대하면 말이죠. 종교 단체에도 없는 거예요. 120억을 예를 들어서 교회나 절에서 횡령을 했는데 최소한 사법 처리는 하지 않더라도 그 일은 더 이상 못하게 해야죠. 돈을 120억을 횡령한 사람한테 어떻게 계속 그 일을 맡깁니까? 자, 그게 있고 또 120억 말고 140억을 되돌려받은 것. BBK 건이죠, 이건. 네, 이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두 갈래로 가고 있는 건데 140억을 김경준 씨와 연루된
일이죠. 140에 관해서도 계속 떠들어댔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되돌려받을 돈을 다스가 받아갔다는 건데 그 받아가는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그리고 외교관이 동원됐다. 직권남용 이런 얘기죠. 특히 이때 주고받았던 문서가 존재하고 청와대와 다스 간에. 네. 시사인에서 보도했습니다. 네. 주진 기자가 뉴스공장에 나와서 처음 공개하고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를 않았어요. 근데 비디오가. 게다가 그 문서를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민정수석의 직원이 자신이 작성했던 인정했어요. 주고받은 게 맞는 겁니다. 네. 이것도 입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계속해서 추가 폭로들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스의 전 경리팀장에 이어서 총무차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의 비공개로 소환됐는데 다스 전 총무차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막내딸이 다스에 위장 취업하고 해외 비자를 받아서 출국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안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식에 한 주도 없다고 하고 자기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최대 주주인 이상은 회장은 그냥 회장으로 불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왕 회장으로 불렸다. 네, 예. 전 총무차장의 증언입니다. 왕 회장으로 불렸는데 그 딸이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입었다. 뭐 이런 네, 거죠. 위장 직원도 하고요. 회사 차량을 임의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스에 오면 현장을 물청소를 하고 난리가 났다고 하죠. 주식 하나도 없는데 예. 회장이 왕 회장으로 주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불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소한 에피소드긴 한데 예.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죠.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소소한 건. 네, 다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는 내용들입니다. 예, 모두가 여기 이제 불려 나온 소환된 사람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다스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얘기죠. 예. 또 다수가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도 개혁을 하고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의 하나로서 다른 정당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그 시점 자체가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 이런 것 좀 이해 그게 이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8분 정도가 이제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그분들도 이번 전당원 투표 결과를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다시 또 설득한다면 그동안에 중도적 입장에 있던 분도 그쪽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시 좀 이렇게 입장 변화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간다면 저희가 그 다수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듭 강조하지만 MBC에서 30일 날 보도도 됐지만 저희가 중도 계획을 정확히 입장을 명확히 하고 외연 확장해 나가면 이 개혁적 보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지방선거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당제 그러니까 최소한 3당 이상 그게 사실 더 그래야 더 많은 국민들의 그 여론 이런 것들도 정치권에 그대로 전달되고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이제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작은 견해 차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 것이 게다가 그렇게 설득할 생각이 이제 있으셨다면 안 대표에게 네. 의총에서 대표가 설득할 기회가 있었는데 의총에 안 갔지 않습니까? 기자회견만 하고 그것도 사실은 그 의총에 가셨던 분들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그거 지난 일인데 제 말은 이제 설득해서 같이 갈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다 안 대표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혹이 있냐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혹은 당의 사이즈가 좀 줄더라도 이 기회에 저쪽 합치려고 하는 보수 쪽에서는 싫어하는 예를 들면 박지원, 천정배, 전동영 같은 분들 그 외에 강성 의원들은 털어내고 가자 이런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당이 더 쪼그라드는데도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건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예, 사실은. 나가라 이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저 개인적인 입장은 예. 일단은 당연히 함께 가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통합 찬성에 대한 특히 호남 지역의 당원들의 당심은 반대가 절대 다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전당원 투표 결과를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같이 좀 논의도 해보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저는 어느 정도 좀 설득도 가능하리라고 예측합니다. 통합이라는 게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동안에 이 진행 과정에서 사실 소통이라든가 설득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거 역시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특정인 배제 이런 형태의 통합은 이렇게 통합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하겠습니다. 설득되실 단계는 지나간 것 같은데. 예. 네. 자, 그럼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 통합하려면 전당대 의장이 반대파라고 할 수 있는 이상돈 의원입니다. 네. 전당대 의장이 반대파인데 이제 전당대회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전자투표만으로 이 통합 절차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이런 논의가 있는 건 맞습니까? 사실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전당대회 의장이라는 지위가 공적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표현하면 되는 것이지, 전당대회 의장이라는 공적 지위가 그렇게 회의 자체를 임으로 이렇게 진행해도 된다, 거부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당의 당헌에서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이번 전당대회에 필요한 참석하게 되는 대표당원 이런 대표당원의 투표, 의사표시는 공인전자서명으로도 가능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과거 전통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투표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대표당원들이 체육관에 다 모여서 과반수가 모여서 거기서 또 과반수 의결하는 이제 이런 것을 상정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저희 당도 그랬고 타 당도 그랬지만 지금 스마트 정당, 우리 정당도 지향하는 그 방향인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꼭 모든 사람이 한 장소에 이렇게 모여서 꼭 그런 전당대회를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정도 경제 규모에서 이런 공사가 망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망하게 생긴 거죠. 예. 네, 지금까지 발행한 사채만 3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예를 들어서 멕시코의 볼레오 동광 사업 같은 경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투자 실패가 아니라 명백히 사기를 당했다 싶어요. 근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사기를 단순히 당한 게 아니라 당하는 줄 알면서 당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쪽에 누군가 공범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요 볼레오 동광 사업 하나 너무 많은 사업이 있고 돈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돈들의 갈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복잡해서 어느 순간 관심을 잃게 되거든요. 볼레오 동광 사업 하나만 저희가 자세히 조만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이것은 사기를 당한 게 맞고 더 나아가서는 사기를 당하는 줄 알면서 당하는 게 아니었을까 싶은 정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다뤄볼게요. 이번 주가 됐건 다음 주가 됐건 조만간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볼레오 동광 사업에 물려서 지금 우리나라 공사 하나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MB정부 때 투자로 인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MB 인사 올렸습니다. 오늘은 1월 1일 2018년 무술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됐으니 또 한마디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정직해라 이 말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좌우로 정직해야 됩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가훈이 정직입니다. 정직.
꼭 잊지 마시고 한마디만 더 보태면은 재물을 탐하지 마라. 이게 또 있겠습니다. 사람이 재물, 돈 이를 밝히면 취해집니다. 취해진다고 사람. 저는 진짜 돈에 눈 벌게 가지고 막 이카는 사람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와 저카노 와 저리 하노. 거기다가 차명으로 뭐 숨기질 않나? 자식한테 뭐 몰래만 넘겨주려고 하질 않나? 심지어 나라 돈까지 손대요 말이야. 진짜 이래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막 확신을 저는 막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당부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거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 막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과거? 그거 다 지나간 겁니다. 깨끗하게 잊고 우리는 막 새 출발을 해야 한다. 그런 확신을 막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 바랍니다. 자, 새해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바른정당과 통합 여부 그리고 안철수 대표 재신임을 묻는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74%가 찬성표. 이에 반대파는 투표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있죠. 먼저 통합 찬성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비서실장 송기석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송기석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네, 감사합니다. 새해 첫 방송인데 좀 심각한 얘기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 전당원 투표는 당원 당규상 당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유효하다 하는 주장이 반대파에 제기됐었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당무위에서는 이제 3분의 1이 안 돼도 된다고 유권 해석을 했고 결국 투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네. 이런 결과 그러니까 74% 찬성 결과에도 여전히 참여율은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원분들 계시죠? 분명히 당내에.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숫자가 대략 국민의당 의원들의 절반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30일 어제 발표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한 하고 참여한 의원도 18분이죠. 예. 네. 대략 절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의문인데요. 보면. 그러니까 네. 그런 숫자나 참여율이나 23%나 등등 이런 이야기 말고 합당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당의 힘을 키우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분들의 숫자를 생각하면 합당 과정에서 오히려 당의 사이즈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네. 보기에 그 깊은 내막을 떠나서 당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데 절반 정도는 반대한다. 그래서 오히려 절반 정도는 탈당하거나 분당 시나리오도 얘기된다. 이러면 당의 사이즈가 오히려 줄어드는 거 아니냐. 힘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왜 합당을 꼭 해야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지금 당장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그렇게 그 정도 되니까 네.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분들 중에